네, 글로벌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재정 적재 확대에 따라서 미국의 부채 비율 문제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크게 한번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K자 회복에 있어서 지금 안 좋은 쪽에 대한 부양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재정을 크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요. 네. 이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런 문제가 터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이 GDP의 약 120% 정도 되고요. 신흥국이 GDP의 약 70% 정도 됩니다. 네. 자, 이는 과거에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 대비해서보다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의 금리가 2%대였고요. 지금은 금리가 1% 미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에 선진국의 재정 위기가 터졌었던 때의 시기를 보고 그때의 부채 비율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 2011년, 12년 때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이때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4개의 국가들이 다 네. 12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미국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것이고 부채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120%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 네. 하고 보면 지금 2023년 말 정도 에서 2024년 넘어갈 때 수준이 되면 확연하게 120%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년 2021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 적극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경기 부양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들에 의하면 2023년까지는 우선 괜찮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우세해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 성장주 투자에 대한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대선 결과가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아직 불복을 트럼프가 하고 그렇죠. 있지만 어쨌든 블루 웨이브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년 1월이 되면 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반독점법 관련해서의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반독점 법안이 있었던 예를 보시면은 1911년, 1942년, 1984년, 2002년 이렇게 있었는데 1984년까지 보시면 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든지 아메리칸 토바코라든지 MBC, AT&T 이런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강제 분할을 시켰어요. 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보시면 200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일어났고요. 네. 실질적으로 회사를 분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보시면은 반독점법 문제가 시작됐었을 때 1998년입니다. 그때 이후에 큰 폭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보고 나서 네. 약 10년간은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의 반독점법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있습니다. 뭐 빵이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개 기업들의 어떤 상승 여력을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구글을 보시면은 컨센서스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됩니다. 네. 근데 법인세를 28%로 인상을 했다. 바이든이. 그랬을 경우에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더더욱이나 반독점법이 시행이 돼서 2022년부터는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반영을 하면 주가는 빠져야 된다라는 네. 답이 나옵니다. 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28%로 올리게 되면 법인세를 3.6%로 떨어지고요. 또 2022년부터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반영을 하면 20%나 주가가 빠져야 된다라는 네. 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애플인데 애플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고요. 50% 정도 되고요. 법인세 28% 반영했을 때는 30%, 그리고 2022년에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반영을 하더라도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아마존은 다른 두 개 기업과 비슷합니다. 상승 여력이 35%인데 법인세 28% 반영하면 14.5%, 2022년에 이익 증가가 없다고 판단하면 마이너스 17.7%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개 기업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기업도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반독점법이라든지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종목들이 매력이 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2022년쯤 갔을 때는 오히려 약세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는 나스닥 투자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하는 건지 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가 나스닥을 볼 때 보통 13개 종목을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13개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퀄컴이나 넷플릭스, AMD, 애플, 테슬라 등등 해서 13개 종목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이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28%로 올렸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네. 16.7%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퀄컴을 제외하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퀄컴을 더하면 30%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 정도 상승 여력이면 그래도 투자할 만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파는 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놓고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전체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22.7% 정도 나오고 법인세 28% 반영했을 때도 한 9%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무래도 퀄컴, 넷플릭스, AMD, 애플, 테슬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13개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5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전체 나스닥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 내지 40% 정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올라간다면 타격을 받기는 받겠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13개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바이든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소형주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뭐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투자해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작은 조금씩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어저께 주가를 보시면은 중소형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1년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될 것이죠. 적어도 공화당이 동의한 1.8조 달러, 많게는 2.2조 달러를 쓰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이 돈이 지금 안 좋은 쪽, 중소형주 쪽, 이쪽에 돈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고 펀디멘탈적으로 매력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은 중소형주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약 한 10% 정도 투자를 하자. 네. 물론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안 됩니다. 중소형주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맥시멈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 2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를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놓고 봤었을 때 네. IWM, IWO, IWN이라는 게 있는데 IWM은 전체고요. IWO는 성장, IWN은 가치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전체도 높지만 가장 높게 나오는 쪽이 IWN입니다. 네. 가치주죠. 그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안에서 그럼 종목들은 어떤지를 봤더니 네. 저렇게 6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리티아 모터스라든지 메르티스 홈즈 이런 쪽 대부분 보시면은 내수 소비 관련된 건설, 은행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WN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IWN은 iShare Russell 2000 Value ETF입니다. 네, 가치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중소형주 러셀 2000 중에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그런 ETF이고요. 운용 보수가 0.24%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네.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주가 흐름 자체가 아직 이 지수 대비해서는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섹터별 구성이 있는데 지금 수수료율 0.24%로 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섹터별로는 은행, 리츠, 소매업, 보험 이렇게 쭉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쪽이 가치가 상당히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상위 10개 종목으로 보시면 뭐 달링 인그리디언츠, 퍼포먼스 푸드 그룹, 사우스 스테이트, 에센트 그룹 등등 상당히 잘 분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익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ROE가 플러스 전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40% 가까이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어서 이 ETF는 앞으로 1년 동안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팁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